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오늘 어쨌든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장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잭슨홀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여러 불안감들 좀 완화되면서도 분위기도 조금씩은 바뀌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상승 탄력이 뭐 강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었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이 반등 시도가 나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빨간불이 조금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잠깐 반짝하는 거는 오히려 더 해롭다. 약간 맞아요. 그런 생각 들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순환매 또 그 밑에서는 또 빠르게 테마주가 뭐 하루 단위로 계속 바뀌니까 그러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골목을 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투자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서 내일장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다 굉장히 화려하게 오늘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빨간 그렇군요. 셔츠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굉장히 화려한 넥타이까지. 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렇게 빨갛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궁금하신 내용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도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종목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초반에 이렇게 신청해 주셔야지 저희가 딱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니까 맞아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한 130명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한강님도 오늘 함께 계시고 또 달버그님께서도 저희를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비메모리 원래 반도체까지가 아마 아이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긴 줄이셨네. 줄이신 것 같아요. 네, 종목은 계속해서 매커스로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올리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사전에 받은 종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15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나노 신소재입니다. 예, 지금 14만 5,5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아주 내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두 자리 수익 되면 더 좋겠죠. 비중도 한 40% 들고 계셔가지고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비중을 굉장히 가득 실으신 상황인데 네. 방송을 보면서 좀 좋아 보여서 매수하셨다라고 보내주셨었고요. 나노신 소재가 최근에 또 한 번 급등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예.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잘 들어가셨습니다. 일단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목표가는 18만 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양극재 종목들 최근에 쉬어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 그렇죠. 부분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박준호 운영께서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확대될 경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네. 자, 오히려 시청자님과 좀 다른 느낌으로 음극재 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 더 잡으셨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는요? 저는 에너지 밀도 향상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밀도 밀도 향상. 향상. 네, 갑자기 LFP가 떠오르네요. 자, 오늘 운영형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과 이제 제품 자체가 CNT 도전제의 그 유일한 양산업체이거든요. 네. CNT 도전제가 어디에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예, 이제 2024년도부터 지금 완성체 자동차 전기차 업체들이라든가 배터리 업체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충전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중요하네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터리 업체라든가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에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국내 쪽에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채용이 좀 되게 되면 실리콘 그 음극재가 분자들이 상당히 이제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쪽에서 밀도가 평창을 한다든가 그러거든요. 그런 네. 과정 쪽에서 이 회사의 또 CNT 도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좀 도입을 하면서 2025년도 이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뭐 그랬던 네. 전망에 따라서 이 종목이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충분히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가 향후에 예상했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상했던 캐파 증설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사가 지금 올해 생산 캐파가 13,000톤 정도를 증설을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최근의 내용으로 봐서는 앞당겨서 지금 증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만큼 좋네요.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25년도에는 52,000톤 정도, 그다음에 2026년도는 8만 톤이니까 올해 대비해서 거의 6배 가까이 증가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사의 실적 자체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리콘 음극재가 2024년도부터 도입이 된다 한다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2025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2차 전지 회사들 대표적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미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이 회사의 어떤 실리콘 음재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첨가지 성격인 CNT 도전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출액이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참고적으로 이제 실적 전망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2025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이제 매출액이 올해 지금 한 978억 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00억대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증가가 없어요. 예. 영업이익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올해 영업이익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약간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 앞서 다른 양극재라든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올해부터 폭발적 증가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은 저는 그래서 25년도의 실적 성장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 회사의 그 전망치 보시게 되게 되면 2025년도에 증권사 쪽에서 이제 내년도에 1,700억, 네. 3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예. 가이던스 자체가. 그럼 영업이 569억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 PER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날짜 계산해봤더니 38배 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양극재의 에코프로 BM이 지금 약 40배가 약간 넘어간 수준이거든요.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종목도 성장성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성장성 부분 자체를 상당히 앞당겨서 받고 있다. 그럼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회사의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가 더 상향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예. 상향 조정된 국면적인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쪽에서 일단 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나노 신소재 이 CNT 도전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앞으로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성장하겠지만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끌어다 쓴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네요. 예. 좀 전략을 안전하게 잘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김민준 전문가인데요. 앞서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또 음극재 연결해서 좀 들어보면 되는 겁니까? 뭐 에너지 밀도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목표다. 네, 뭐 배터리 그 3원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배터리 3사 셀 업체의 목표인 것 같고요. 에너지 밀도가 올라간다는 게 충전 거리도 향상되고 네. 또 그 안에서 에너지 몰대가 이제 부편한 무게 단위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이제 뭐 볼트 전압과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고 이제 네. 우리가 그걸 뭐 곱하면 전력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에너지 밀도를 이제 향상하기 위한 뭐 소재 쪽에서 CNT 도전제가 부각이 좀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까지는 음극재에서 이제 흑연 음극재를 주로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그 상업 용량 밀도가 지금 320mAh 이제 g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쪽은 맥시멈이 240mAh g이라고 이렇게 좀 돼 있는 흑연이 더 쪽입니다. 높네요, 밀도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음극재 쪽에 들어가는 쪽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흑연 음극재를 대체하는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앞서 근데 얘기했던. 아까 박준현 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실리콘 음극재에서 이제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는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팽창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안 네, 되겠죠. 그래서 그 부피 팽창을 막아줄 수 있는 그게 도전제. 네, CNT 도전제죠. 예. 탄소 나노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리콘 이제 첨가 비율을 높이면 그 한 연구원의 이제 추정인데요, 이거는. 네. 네.
500ml 이제 암페어 아워 그램까지 사용화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CNT 도전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전망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가 대세군으로 자리 잡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또 기술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 실리콘 음극제가 아닌 다른 걸로 또 그렇죠. 바뀌어버리면 네.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나노 신소재에서 CNT 도전제에 관한 캐파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쪽입니다. 오늘 이제 리포트도 하나 나왔는데 지금의 이제 과정을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그 뭐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기업 IR을 했는데 네. 모든 그 소재 파트의 실적들이 이제는 2025년 기준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이다 해서 그 추정 실적 캐파 증설을 반영해서 주가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럼 더 땡겨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2030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양극재는 100만 톤. 영끌인데요, 그 정도.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안 뭐 좋은데.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네. 정말로 100만 톤이 되는지 증설이 그렇죠. 추적은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CNT 도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000톤 정도예요, 올해. 근데 이제 2026년에 8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전망치를 가지고 요즘은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아니고 이렇게 8만 톤이 됐을 때 네. 매출액 가이던스나 이제 영업이익을 측정해서 그걸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반영을 한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것 같거든요. 오늘 상당히 그 하이투자 증권인 것 같은데 높은 목표가를 세놨어요.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올리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 가정은 동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면 네, 그렇죠. 전체가 왜냐면- 다 흔들리는 거죠. 눈으로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럴 거야. 예. 이렇게 늘어났을 때 예. 매출이 얼마만큼 될 거야. 그렇죠. 예. 실제로. 근데 지금은 그러한 주가 반영분이 일정 부분 저는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고 예. 하이투자증권에서 낸 정말로 8만 톤이 된다면 주가는 더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 내년도 캐파 증설도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지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진짜 캐파 증설을 해서 얼마 정도 생산 톤수가 나오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연구원들도 힘들겠네요. 그렇죠. 예. 단지 이제 배터리 3사 셀 업체의 수요를 보니 예.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에너지 밀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또 3원계 배터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셀 업체의 숙제인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게 어찌됐건 뭐 거리라든지 그렇죠. 또 이 안에 또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할 경우 네. 필수 소재라고 좀 보여지는 쪽이죠. CNT 도전제가. 그래서 저도 일단 좋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실체보다는 스토리에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지금 끌어서 주가를 좀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나노신소재는 최근의 흐름 보면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또 그동안 2차 전지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양극재 종목들을 조금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도 궁금한 부분이 양극재가 쉬어갈 때 이쪽 부분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수급이 조금 이동을 할까요, 운영형님? 일단은 소외주 관점에서 약간의 그 상대적인 갭 맥북 과정이 전개되겠지만은 그래도 양극재가 가장 성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쵸. 비용 그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간 원가 비중도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극재 관련 종목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LNF가 못 간 상태에서 이게 첨가제 성격이 첨가제는 예산은 앞서 이제 매출 비중이 보시다시피 네. 예사가 시장 점유율 1위지만 2025년도에 매출액이 추정치로 따지면 3천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위인데. 예, 그렇죠. 예. 규모 자체가 적어요. 첨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갭맞추기 과정이 현재는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양극재가 소외된 국면 쪽에서 이 종목이 독자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가기는 쉽지는 않다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가 도전제가 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실리콘 응급제 관련 종목들의 매출액이 먼저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리콘 그렇죠. 응급제 대표적인 종목이 대주전자 제로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대주전자 제로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 진출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경쟁사가 있겠지만은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차트를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대주전자 제로입니다. 대주전자 제로가 못 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네요.
밀렸네요. 못 가요. 이거 좀 바닥이에요. 깼네요, 또. 예, 이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리콘 음극지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회사가 매출이 발생이 돼야지 여기와 관련된 첨가제 성격인 나노 신소재 제품이 도전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노 대주전자 재료가 못 간다는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신기술 제품 자체가 전망치는 물론 캐파 투자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될지 계속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신기술들이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최근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한 번 충전으로 해서 뭐 400km, 뭐 700km 정도까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나라 NCM 계통의 배터리 회사들은 뭐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그렇죠. 신기술이 나온다 한다면 이 회사 실적 그 나노 신소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현재는 이 회사가 실리콘 음극재 시장과 음극재와 도전재와 그다음에 양극재와 관련해 가지고 유일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새로운 경쟁자가 기술 개발해서 그렇겠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출액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뭐 그런 관점에서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주가 자체는 아직 매출액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2055년도 실적까지 움직임이 전개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오버슈팅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매출액이 내년부터 약간 이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실적이 찍히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주가가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을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에코프로 BM이 작년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작년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3배, 4배 급증했어요. 그러면서 떴거든요. 예. 근데 내년도 가게 되면 대주전자 재료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대비해서 100% 올라가고 그다음에 네. 2025년도는 올해 이제 900억이면 3,500억 되니까 네네. 약 4배 정도 네. 올라가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2025년도에 캐파 증설이 좀 되면서 앞서 이제 음극재 시장이 활성화 좀 되고 이 회사 CNT 도전제가 정말로 첨가제 성격으로 매출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의미 있게 주가가 한 단계 크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반등이 나올 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도 40%나 가지고 계셔서 목표가랑 우리 손절가 가격 전략 어떻게 짜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견은 보유입니다. 네. 성장하니까 네. 차트도 괜찮고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유입 좀 되고 있고 대선 목표 주가를 짧게 잡으시라. 또 이분이 비중이 40%고 충분히 저점에서 잘 사셨어요. 네. 그래서 보유고 의견은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정도 언저리. 18만 원이 최근에 뭐 이 종목이 지난 7월 26일 날 21만 원대까지 갔지만 이걸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종가상으로 본다 한다면 여기에서 좀 저항을 받는 쪽이거든요. 종가를 본다 한다면 올해 4월 달하고 그래서 18만 원 정도 언저리니까 18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네. 그다음에 14만 원은 최근에 종가상으로 좀 이탈하지 않았는데 만약 14만 원을 이탈한다 한다면 비중이 40%니까 최소한 20% 정도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딱 생각하셨던 그 목표가까지 우리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얘기를 쭉 들으니까 양극재하고 음극재는 확실하게 전망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3원계.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앞서 뭐 운영님 또 얘기하셨지만 이제 LFP와 관련해서 성능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략이 좋다. 오히려 그렇게 돈 벌다가 3원계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LFP 배터리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이런 나노신 소재의 경쟁력은 얼마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그럴 저는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네. 저의 그 주관적인 뷰가 뭔지를 들어보고 싶어 하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늘 정보의 전달은 필요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정보의 분석과 제 주관적 시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가 3원계가 지금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단지 우리나라가 공략 하는 과정을 보면 북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원계가 일단 그쪽에서는 뭐 폭발적인 수익이 나겠죠. 과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떨 것이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은 기술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의 1위는 CATL입니다. 그러게요. 2위도 BYD고. 다 중국이죠. 네, 다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도 LFP를 이미 채택해서 네.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업계 1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아무리 높다고 하는데 전기차에 장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불편한 사실이죠.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 현대기아는 어쩌고 있느냐? LFP 채용을 안 했느냐? 하고 있죠. 예. 이것도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3원가를 해주든가. 최근에 그 전기차 중에서 이름이 코나인가요? 이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코나 있죠, 현대차. 코나인가?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와 LFP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내면 되는데 같이 쓰고 있어요. 아. 어떤 지역이 유럽에 가는 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렇게.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것은 LPP를 하고. 가격 전략을 거기서 나누나 그렇죠. 보군요. 그렇게 예. 나누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제품을 싸게 사면 쓸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제품을 싸게 사면 좋은 건데 가성비. 이제 지금 LFP에 대한 평가는 싼 게 비지떡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지금 근데 이게 과연 시장이 이제 먹힐지 안 먹힐지 수요가 증가될지 안 증가될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전기차가 좀 쌌으면 좋겠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해요. 네, 너무 좀 고가지 않습니까? 한번 타보고 전기차 싼 걸로.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 3사가 2019년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한 이미 배터리를 완료했다는 부분. 2019년에 완료했습니다. 빠르네요. 거의 뭐 포털 사이트에 가면 이런 내용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NCM 뭐 523, 622, 8111 뭐 등등 이렇게 개발한 내역들을 다 완료를 했어요. 넘버링을 하더라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전부 다 세계 최초라는 닉네임이 앞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좋게 보고 있고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향도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다른 기업들은 캐파 증설 막 들어간 기업들 많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삼성전기도 베트남 공장 뭐 1조 원대 짓겠다 뭐 이런 등등. 그거 주가에 반영시켜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지는 다 반영을 시켜주거든요. 그러게요. 시장의 논리가 그렇다면 그것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트렌드죠. 네, 다양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고 네. 투심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가는 건데 저는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좀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확실한 거 보고 가자는. 그렇죠. 예.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네. 종목이 뭐 8만 원, 9만 원대는 충분히 가져가라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저도 목표가는 비슷한 원자리 18만 원을 측정했는데 저는 이제 매매 관점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낮은 권역에서 팔아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보유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동일하게 14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나노신 소재가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박준현 운용력은 들어보니까 딱 이거 같아요. 시기상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4만 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불안 요소를 좀 갖고 있다. 좀 더 확실한 안전성을 좀 추구하시기 때문에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4만 원 제시합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실시간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갑니다. 제니님께서 이 농기구, 농슬라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나왔던 TYM입니다. 네. 8,400원에 사셨고 비중 10%인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쭈르륵 내려옵니다. 6월 5일부터 고점 10,000원 바로 직전 찍은 다음에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평선도 다 역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최근에 바닥 찍고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손실을 줄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수익보다는 손실 줄이자 이쪽으로 좀 마음이 넘어가 버리신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선택이 맞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용용님, TYM 어떻게 보십니까? 예, 농기계 회사가 이제 상장된 회사가 TYM이 이제 동양물산이고 대동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대동, 예. 예, 두 개 회사가 비쌉니다. 실적도 사상 최대적이고 PR 단위 기준에서 아마 TYM도 아마 5배, 아마 대동도 그 정도 될 거고요. 이렇게 주가는 엄청 싸죠. 사상 최저적에. 예, 근데 요즘 뭐 실적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는 못 가는데. 그렇죠. 기계 쪽이니까 그 건설 기계하고 좀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 회사 그 TYM이라는 회사 자체도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농기계 회사가 디어죠. 그 디어. 그 회사도 이제 약간 건설 기계 쪽도 있거든요. 그 회사 비교할 수가 있는 건데 디어가 이제 올해 연초에 농기계 대표 세스죠. 세스 2023에서 그분이 기조연설한다는 것 때문에 그때 주가가 이 종목이 고점이 나왔거든요. 1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보면 1,1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모멘텀이 부각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기업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농기계 회사가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지만은 작년도 그 2분기 실적 대비해서 약 지금 보니까 15% 20%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종목 사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실적은 농기 회사들이 그 피크아웃 쳤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같은 기계 쪽이니까 요즘 건설기계도 제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난주 네. 제가 현대건설기계 제가 이 시간에 추천해 드렸던 건데. 그건 재건이라도 엮이지 농기는 그렇죠. 글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네. 같은 밸류라 본다 한다면 건설기계를 사야 된다는 거죠.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래 현대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네.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언급했던 현대건설기계 지금 약간 좀 올라와 있는데 현대두산인프라코라든가 하다못해 대창자도라든 관련 종목도 쌉니다. 근데 네. 현재 지금 대형주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이 종목 물타기해도 좀 된다고 봐요. 이사가 작년에 배당 200원 했거든요. 현재 주가 6,000원 기준에서 배당 순위로 따지면 3%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는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지는데 저는 가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굳이 산다 한다면 10% 정도를 건설기계 쪽으로 현대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이쪽에 채우시고 이 종목은 일단은 8,000원, 7,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충분히 가져가셔도 좀 된다. 주가는 바닥은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가급적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 건설기계 쪽으로 모멘텀이 오히려 그쪽이 나으니까. 왜냐면 이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거 농기 관련 종목들은 전후 복구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나와도 주가 못 갑니다. 근데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 끝난다 그러면 건설기 같은 경우 단기간에 아마 7, 8%, 1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오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보유하시고 만약에 매수한다면 매수하시고 일단은 7천 정도까지 최소한 보유 전략. 만약에 물타기 한다 한다면 이분이 8,40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한 15% 정도 산다 한다면 네. 손실은 안 보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15%까지는 찬성을 좀 하시면서 바닥은 단단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포트폴리오를 건설 기계 쪽으로 조금 더 퍼뜨려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우리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통화 중이세요. 네. 여러분 전화 신청하시고 난 후에는 연결될 때까지 잠시만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화 연결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단은 또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줍니까? 해드립니다. 다음 전화로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줄 알았더니 하지만 냉정하지 않네요. 여러분들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을 보내주셨냐면 드림 시큐리티를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3,920원이고요. 비중 20%예요. 자, 드림 시큐리티도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울 때 가신 것 같네요. 맞아요. 이 뜨거운 불기둥에 지금 좀 잘 올라타셨는데 손실을 보고 계시죠?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오늘 그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테마의 열풍이다. 예. 테마가 끊임없이 연속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계속 출회되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과학 신소재 쪽 테마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뭐 있고 양자 컴퓨터에다가 알지도 못하던 거. 예. 미래 머리가 이야기하는 터질 것 같아요. 지경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뭐 신소재 쪽 개발을 하면서 맞아요. 초전도체 굴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초전도체 종목도 또 갔거든요. 실체 없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그 주도주의 수급도 가져오고 있는 현상이에요. 어쨌든 광기가 어려 있지 않습니까? 네. 초전도체, 맥신, 후쿠시마 오염수,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네. 그리고 뭐 오늘 출산 잔여 정책까지.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테마가. 빨라요. 그래서. 시장이 좀 광기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과연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초전도체는 강력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맥신도 나름 괜찮았고 또 오래 갈지 맥신은- 몰랐어요, 솔직히. 맥신은 실체가 있었다. 10년 전에 나온 재료다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는 세 번째이다 보니까 약간 시선이 그렇죠. 좀 야간 것 같아요. 주제는 다른데 뭔가 학습됐어요. 네, 투심도 좀 야간 것 같고 네. 그래서 내용은 보안업체들이 이제 많이 갔어요. 뭐 예전에 제가 양자역학 관심이 있었긴 했는데 금방 또 봐도 모르겠어요. 뭐 0과 2를 이용한 거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뭐 그들만의 영역이에요. 네, 이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단지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을 고를 때 회사가 조금 튼튼한 걸 고르신 것 같아요. 뭐 엑스게이트도 있고 코이버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통신선이 있으면 거기서 그 양자 어떤 컴퓨터 암호화를 해서 갈 수 있는 길이가 있나 봐요.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네. 그러면서 이제 코이버 같은 기업들도 갔는데 이 지금 드림 시큐리티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우상향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안 관련주는 성장주라고 보는 쪽입니다. 요즘에 개인 정보도 강화가 되고 있고 네, 뭐 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가상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면 보안 관련주는 분명히 성장주가 맞는데 성장주 틈바구니가 좀 좁잖아요. 그렇죠.
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등등 대기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성장주의 보안 관련주의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신호탄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단지 실적에 따른 평가는 이 지금 받아야 되겠죠. 드림 시큐리티가 나름 이건 작년 실적도 보시게 되면 242억에 253억 찍었으니까 네. 매출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 10%짜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1, 2분기 실적도 지금 괜찮거든요. 예. 78억, 65억. 전년 동기 기준으로 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적을 잘 내고 있다는 건데 과연 이 회사가 실적이나 이런 매출액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전혀 아니라고 보여져요. 모멘텀이죠. 테마 네, 쪽으로. 모멘텀이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 회사한테 득은 안 되는 상황이죠. 장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기술적인 포인트가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뭐 오늘 정도 아니면 요 3거래일 이전에 지금 진입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진입은 뭐 가감하셨던 것 같은데 그 테마의 연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테마의 연속성을 뭐 지레짐작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은 지속성은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손절을 측정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3,5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이제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기술적인 모습으로는 초전도체나 맥심보다는 약한 모습이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 반등 목표가는 4,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마 모멘텀이 너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반등을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3,500원 그리고 목표가 4,200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곽보영님께서 코스맥스 BTI 올려주셨는데요. 코스맥스가 아니고 코스맥스 BTI입니다. 자, 9,200원의 비중 15%를 담고 계시는데요. 저기 거의 뭐 크게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지지부진한 장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스맥스 BTI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렇게 탁 한번 치고 올라가는 건 그냥 뭐 화장품이고 유커 뭐 이런 게 아닐까. 아무래도 그쪽 바람을 탔겠죠. 뭐 그렇죠. 근데 탕탕탕 치고 올라가니까 어쨌든 이제 수익 구간이 낮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보영님의 고민이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종룡님, 코스맥스 BTI 이제 매도할까요? 예, 일단 코스맥스가 붙었으니까 이제 코스맥스와 관련된 회사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화장품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함께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근데 코스맥스와 관련된 계열 회사들이 세 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코스맥스 BTI, 그다음에 코스맥스 MBT가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는 순수한 화장품 쪽이고 네. 코스맥스 BTI 우리 청량 올려주신 거는 건강기능식품 쪽이에요. 그다음에 코스맥스 MBT도 마찬가지고. 화장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건강기능식품의 면역억제제, 아마 어린이 칼슘이라든가 그쪽이더라고요. 거의 매출 비중이 거의 78%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가 이제 코스맥스 BTI가 코스맥스와 전혀 또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닌 게 코스맥스 지분을 25% 갖고 있어요. 알쏭달쏭하네. 네, 이게 코스맥스 지분 20% 갖고 네. 있으니까 연결로 매출액은 반영되지 않겠지만은 코스맥스의 실적 증가에 따라 가지고 약 25% 정도 해당되는 단기 순이익이 회사의 코스맥스 이익에 잡히겠죠. 그러면 코스맥스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회사가 그동안 평가를 못 받았던 이유가 왜냐면 회사가 코스맥스 BTI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익 단위 규모가 얕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작년도 적자 났잖아요. 58억 네. 적자 났고 그 전에도 보면 30억대에서 최근 4년 동안 50억 사이였는데 올해 이제 좀 우리 시청자님이 그걸 알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회사 주가 목간 유지 자체가 순이익 단위가 약했거든요. 물론 이제 회사가 이제 본업 자체는 건강기능식품 쪽이니까 예. 별도로 회사의 실적도 봐야 되는데 별도로 보니까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분도 보니까 실적이 별도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1분기 때, 2분기 때 보면 영업이익 33억 났거든요. 작년도에 2분기 대비해서 26억이니까 한 30% 증가했고 1분기 때 괜찮아요. 이게 본업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맥스가 지분 25% 갖고 있는데 코스맥스가 그동안 못 갔던 이유 자체가 보시면 코스맥스가 이게 코스맥스 BTI한테 중요한 것 자체가 회사가 연결로 매출액이 반영되지 않는 게 단기 수익이 중요하거든요. 코스맥스가. 근데 코스맥스가 보시게 되면 그동안 연간 단기 수익 자체가 거의 200억, 300억 있어. 최고는 5년 동안. 작년도 같은 경우도 200억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작년도에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되시는 것 자체는 약 5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조금 벌었으니까 조금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본업에서 안 좋았으니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이제 코스맥스가 올해 단기 순이익이 껑충 뛰거든요. 870억, 내년도 1,200억 뜁니다. 그러면 올해만 코스맥스의
해당되는 지분법이만 대충 계산해 보면 200억이 넘어서요. 단기 순이익이. 예. 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이 회사 별도로 코스메틱스 BTI가 본업도 지금 2분기 때 보니까 영업이익 69억인가 났거든요. 그럼 본업 줘가지고 자회사 지분법으로 코스맥스에 대한 약 25% 정도의 단기 순이익 예사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예사가 충분히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충 아마 예상을 해보면 아마 30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사가 작년도는 200억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단 지배주 순이익 자체 60억 적자가 났는데 이게 중요한데 올해는 아마 200억 정도 찍힐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주당 EPS가 대충 2,000원이 되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 11,000원대는 PR 단위로 5배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는 아마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영상. 자,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차트도 약간 주봉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뭐 바닥은 확실히 찍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맥스가 실적이 2분기 때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종목도 사실 때 코스맥스를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중국 유코 관련해가지고 괜찮아요? 네,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실적이 괜찮은 게 이번 2분기 실적 보게 되면 코스맥스입니다. 앞으로도 전망치 자체가 다른 어떤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한국콜마라든가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실적 성장이 괜찮아요. 시총과 상관없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코스메틱스 주가도 우상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차트적으로 본다면 주봉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작년도 상반기에 형성됐던 1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상승을 열어두시고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품 자회사의 지분 관계와 관련된 매출도 긍정적이고 지금 본업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볼게요. 미래나노텍 진단하겠습니다. 네. 천하제일님께서 남겨주셨는데 25,700원 매수가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아이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래나노텍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 좀 계속 가파르게 내려왔고 2만 원 깨고 내려갔다가 그래도 다시 2만 원을 회복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김민준 전문가님, 미래나노텍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2차 전지 그 섹터를 공략하실 때, 뭐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수직 계열화로 좀 압축되기 전에 2차 전지가 좀 묻은 여러 종목들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 광계열인 뭐 이런 모습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갔던 부분. 근데 이제 와서 뭐 증시가 오르면 떨어지기도 하는 거지.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 좀 불편해지는 게 시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좀 하면 되게 그 불편하게 느끼는 다양한 이제 그 성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존중해야죠. 뭐 세상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렇죠. 거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지 지금의 시장의 투심은 그런 속도적인 측면을 대입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장기 투자하고 네. 기업에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의식들이 좀 심어져 있는 것 같고 네. 그거를 좀 숨겨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매매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종목을 샀을 때 투자 관점보다는 네. 그러면 뭐 저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수직 계열화가 최상단에 있고 원자재들이 어떤 수익률이 보통 35% 정도 나가기 때문에 소재 파트들이 뭐 양극재 8%, 음극재 15%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확실히 투자 관점보다는 좀 매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져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미래 나노텍이 뭐 어떤 필름 쪽을 제외하고는 네. 그 종속회사 미래 첨단 소재에 대한 어떤 주가 반영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여기가 뭐 상장도 되고 2차 전지 그 인가공 업체에서 수산화 리튬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양극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구체하고 수산화 리튬을 결합하면 양극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한테 수주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죠. 포스코 퓨처에. 실제 숫자가 찍히는 거네요. 네, 그 전반기에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한 1,100억 정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2차 전지 그 수산화 리튬 부분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데 단지 이거 가지고 지금 미래나노텍의 전체 매출 비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미래 첨단 소재가 뭐 혹시 모르겠지만 미래 어떤 경영 그 그룹의
앞으로 향후 전망은 모르겠지만 상장을 시킨다고 했을 때 예. 당연히 미래 첨단 소재가 더 부각받겠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관점과 매매 관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입은 뭐 그때 당시에는 타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 여건이 좀 변해가는 관계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성장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2차 전지 소재 파트에 대한 단기 하방 낙폭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를 크게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손실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트라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더 내려가면 추가적으로 하락 낙폭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16,000원, 17,000원까지. 그래서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손실을 좀 크게 내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쵸. 그래도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24,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시면서 손실 줄여나가는 전략이고요. 손절가 19,000원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가 맞딱 되셨어요? 그러면 어디 가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바로 전화 드릴 테니까 맞아요. 잠깐이라도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직접 또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꾸쭈님께서 네. 요즘 제가 드라마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22,200원에 사셨고요. 네. 그리고 8%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많진 않네요. 근데 많진 않은데 계속해서 이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앞서서 이렇게 아, 써주셔가지고 진짜? 예.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저거 사시고 난 다음에 계속 밀렸다가 좀 버티는 것 같더니 다시 좀 내려가니까 이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이 같습니다. 종목도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고점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야, 저 위에 매물 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운용형님 이 콘텐츠리 중앙 콘텐츠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영화 제작이에요. 이쪽에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관과 관련된 쪽이 매출 비중이 한 30%예요. 그러니까 영화 사업과 관련된 제작이라든가 이 회사 극장 사업 메가박스인가요? 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영화관은 좀 정상 쉽지 찾겠지만은 영화관 저도 안 간 지 되게 오래됐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예. CJ E&M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CJ 그쵸. E&M이 대규모 적자나면서 엄청나게 증자해가지고 주가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이쪽에 또 수익 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그리고 예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영화관 사업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 계속 적자 났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뭐 보시면 2020년도에 1,300억 적자, 단기 순손실 2022년도 500억 적자, 작년도 400억 적자, 올해도 450억 적자가 나서 재무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아요. 부채 비율이 올해 지금 328%거든요. 자, 제가 이 회사 사업 보고서 들어가 봤는데 네. 이 회사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의 지금 자금 조달 상황이거든요. 쭉 내역을 보시게 되게 되면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3.54, 3억, 8.5%, 이 8.5% 이게 기업이 콘텐츠를 중앙하면 아무래도 중앙일보 계열사 쪽이니까 그렇죠. 금리가 KTV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보면 단기 사채 11.0%짜리 8%, 8.0, 6.7%, 6.8%, 7.0% 그렇죠? 비율이 뭐 9.5%, 단기 사채 메가박스 중앙이거든요. 이게 극장에서 이거 적자가 나면 계속 자금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채 써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예산은 이자가 급합니다. 그래서 예사가 보면 단기 순손실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은 사서는 안 됩니다. 주가 실제 계산 아마 이자 비용 때문에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뭐 잭슨을 미팅을 본다 한다면 상당히 금리 상태가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지만 고금리가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예사도 상당히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자금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지만 이익이 안 나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갑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약간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매물층이거든요. 16,000, 7,000원 정도에서 오히려 저는 팔아셔가지고 비중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8%밖에 안 되는데 네. 뭐 물론 이게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지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매도 의견이고요. 한 6,800이나 7,000원도 올라온다 한다면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유명해. 킹도랜드, 여기 뭐 카지노 시즌2,
잘 됐는데. DP2 그리고 범죄도시 3 그거 다 괜찮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콘텐츠 쪽이 어렵다라는 거를 또 숫자로 또 증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 매도하신 다음에 시장 트렌드를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김두기님께서 케어젠 남겨주셨고요. 네. 47,7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 액면 분할하고 크게 빠지다가 오늘 되돌림이 나왔는데 내일 만약에 또 빠진다면 비중을 더 실어도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케어진의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흔들흔들 휘청휘청합니다. 어젠 또 저렇게 많이 빠지더니 오늘은 또 다시 한번 10% 반등을 크게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이 종목 추가 매수로 비중을 더 실어도 될까요? 이미 30% 가지고 계신데 어떨까요? 네, 뭐 오늘 가장 어려운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액면 분할이 네. 이제 500원짜리였는데 100원짜리로 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고 지금 전자공시 들어가서 좀 봤는데 네. 뭐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50%대 영업이익률이 있거든요. 네.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또 필러 관련된 종목들이 솔직히 좀 그 실적이 좋아요. 이 종목 말고 바이오플러스도 영업이익률이 40몇 %대 육박하거든요.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두 기업이 좀 좋고 크기는 바이오플러스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매출액이나. 예. 그 다음에 케어진이 이제 아직 1,000억대 매출은 안 되는데 뭐 영업이익 이제 매출액 600억이 나오면 300억 정도 나오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제품군들을 보게 되면 필러 부분도 있고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 네. 뭐 코에 뿌리는 치료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섬유 치료제 이렇게 치 그래요? 뿌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항원뱅선 치료제도 좀 하고 있고 등등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강기능식 원료에 대한 부분 접근성도 좀 높이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기본적인 기술력은 뭐 펩타이드 예. 또 보니까 약간 뭐 고대 그리스어로 뭐 소화되다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이런 내용을 지금 접목 요소를 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주가가 액면 분할 후에 흐름이 어떨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의 앞으로 매출액이나 실적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실적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1, 2분기 때 벌써 영업이익을 200억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기준으로 모든 게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691억에 336억을 찍었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50% 좀 안 됐죠. 예. 근데 올해는 그 336억 넘어갈 것 같거든요. 벌써 201억을 찍어놨어요. 1, 부담 2분기. 없네요. 네, 전년 동기 잘했네요. 기준으로 매출액이 다 올랐고 영업이익도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네. 신사님 궁금한 건 그게 아니다. 내가 비중이 30%인데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금 47,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사신지 오래됐을 것 같진 않아요. 눌림목 구간에 사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조금 늦게 사면 8월 초? 네. 정말 좀 먼저 사셨으면 6월 한 13일 정도. 예. 이때 사셨던 것 같아요. 6월 달에 사셨다 그러면 수익이 나는데 안 파셨던 거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8월 초에 사셨으면 이제 액면 분할이 이렇게 들어간 거, 거래 정지되고 이걸 다 견디시고 지금 주가가 이틀 정도 급락이 나왔고 오늘 올랐단 말이죠. 오를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한들 뭐 HPSP나 이런 종목들처럼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는 종목들처럼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조금 더 합당해지려면 계속적인 매출액 성장의 크기와 어떤 업종의 군이 주도주로 좀 편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 단지 주가 상승의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된 게 맞느냐 네. 어제로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가 더 하락 낙폭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 라인을 한 3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추가 매수를 할 거였으면 어제 네.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 행보로 가느냐 아니면 신사님 추가 매수라고 수익을 더 내는 거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하는 건 별로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소형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주가를 뭐 한 23,000원대 이때 사셨으면 좀 18,000원까지 빠졌다. 그럼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여보자 할 건데 지금으로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갈 혁신적인 모델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일부 매출들은 어떤 건강기능식의 원재료군이나 필러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반등 목표가만 설정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43,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34,000원이 깨지면 주가는 더 흘러내릴 공산이 있습니다. 손절가는 34,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젠 진단 도와드렸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살짝 지났습니다. 또 시장의 관심에서도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고요. 34,000원 반드시 지지돼야 하고 반등 목표가 43,000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네. 기업이 돈 잘 벌고 그러면 주가가 가야 되는 걸로 저는 많이 이렇게 배워왔었거든요. 주워 들었었는데 요즘은 요즘 시장은 정말 관심에서 벗어나면 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시장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말을 뭐 함부로 못 하겠지만 전 배운 대로 보기엔 요즘 시장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하게 됩니다.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또 진단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좀 아쉬운 종목인데요. 그래요? 박명자님께서 테이펙스라는 종목 올려주셨어요. 보니까 뭐 소재 테이프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전자소재용 테이프 이런 쪽인데 51,500원에 사셨고 네. 15%인데 하필이면 차트 보면은 딱 55,900원이 제일 높았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쭈르륵 내려가 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35,000원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그나마 지금 고개 살짝 들었는데 이게 다시 5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운영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테이펙스 아마 우리 시청자 5만 원, 1,000원대 사셨으면 아마 2차전지 관련 쪽으로 보고 사셨을 거예요. 회사가 이제 그 테이프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따지면. 근데 테이프가 다 들어가지요. 전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가전도 좀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회사가 이제 유니랩이라든가 랩도 만든 회사니까 이제 네.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포장용 랩과 관련된 쪽과 관련된 쪽이니까 기능성 필름 쪽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이게 전 산업에 들어가는데 2차 전지에 들어가니까 2차 전지 관련 소재 쪽으로 부각이 좀 돼서 주가가 정말 5만 엮인 1,000원대. 거네. 네. 스쳐도 그냥 2차전지면. 예. 또 그리고 회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서 차트를 보시면 5만 1,000원대 우리 시청자님 이 가격대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급락한 이유 자체가 주가가 안 올라간 이유 자체가 회사가 실적입니다. 회사가 아마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한 전후로 아마 주가 급락이 나왔을 건데 회사가 1분기 때도 보면 그 작년 동기와 비교되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고 매출액도 아마 20% 감소한 것 같고 그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도 회사가 매출액이 387억인데 작년 2분기 때 매출액이 503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한 25% 감소했고 작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95억인데 이번에 27억이니까 곤두박질 쳤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소재 쪽으로 회사가 테이프가 좀 들어간다고 했으면 네. 최소한 매출액이 역성장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역성장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도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잖아요. 회사가 뭐 양극재 만든 회사에서 뭐 광물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마진 폭이 떨어진 것도 아닐 거고. 당연하죠. 그렇죠. 오히려 테이프면 주요 원재료 자체가 석유와 PVC라든가 그쪽일 건데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실적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 예상해 보면. 그러면 회사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는 연관관계가 없다. 물론 보면 회사가 보시게 되게 되면 새만금 쪽에 2차 전지 테이프와 관련된 소재에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긴 있어요. 예.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산은 뭐 손절은 필요 없는 것 자체가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없는 쪽이고 그래도 올해는 추정을 해보면 이익이 급감할 것 같은데 작년도 250억 영업 났는데 올해는 자보기 한 3, 40억 정도 단기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적정 가격 자체는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의미 있게 우리 시장 매수 한 5만 1,000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아마 4만 5천 원도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4만 8천 원인데 현재로 봐서는 4만 5천 원, 4만 8천 원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실 줄이기 전략 45,000원에서 48,000원 사이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보내주세요. 네. 자 그리고 2부 첫 번째 종목은 특별 진단으로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롯데 관광개발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커들에 들어오면서 또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